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동희와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직후에 국내외에서 많은 임시정부가 탄생을 했고 그 10여 개의 임시정부 중에서 노령에 위치한 노령정부, 연해주죠. 연해주에 위치한 노령정부와 그리고 상해에 위치한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서울에 위치했던 한성정부, 이 세 개의 임시정부가 통합정부라는 이름하에 상해에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임시정부 내지는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면 이 세 개의 임시정부가 통합된 정부를 말하는데요.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을 해서 광복이 이루어지던 194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는 긴 세월 동안의 임시 정부로서의 독립운동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임시정부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가 있고, 임시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여러 평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25년여 세월 동안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해왔던 임시정부는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관성 있게 독립운동을 해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임시정부는 충분히 높게 평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 하면은 임시정부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임시정부의 분열은 굉장히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 봤어도 안타까운 일이면은 틀림이 없고, 민족의 독립운동의 역량을 분열로 인해서 결집하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시정부의 분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임시정부는 그 출발부터가 노령정부 이동희, 우리나라 최초의 한인사회당을 조직했던 사람이고요. 공산주의자다 보니까 공산주의자가 이끌던 임시 정부다 보니까 민족주의 계열의 임시정부 요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근본적인 이념적인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고, 갈등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임시정부 내에서 이동희와 여타 임시정부 요인과의 갈등의 첫 출발은 조금 의외의 상황에서 벌어지는데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칭하고, 그리고 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전제 군주가 없다는 것이겠죠. 군주가 없는 것이 공화국의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해에 기반을 둔 임시정부, 통합임시정부는 그 헌법에 보면은
공화중을 표방하면서도 조선 왕실 인사를 우대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동희의 이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동희의 아주 특이한 면모를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요. 이동희는 조선인으로서 최초의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동희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조선 왕실 요인들을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러시아,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 소비에트 러시아는 개정 러시아 짜르 체제를 타도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동희는 공산주의자이면서도 임시정부에서 조선 왕실의 왕족들을 우대하는 것을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산주의자라 할까요? 사회주의자라 할까요? 해방 이후에 건준이를 조직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여운형은 이동희의 이러한 태도에 격분을 하고요. 그래서 여운형이 가장 먼저 임시정부를 박차고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념의 차이라기보다는 똑같은 사회주의자, 이후에는 상해파 공산당에서 이후에 이제 한 사람은 이루크츠크파가 되고요. 또 한 사람은 상해파로 다른 길을 가게 되지만, 그 출발선상이 조선 왕실의 왕족을 우대해야 되느냐, 우대해서는 안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내에서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안타까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동희와 여운형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은 1919년 3.1 운동 이후에 일제는 조선인에 대한 통치 정책을 바꾸는데요. 그 이전에 무단 통치에서 문화 정치로 문화 통치로 그 방향을 선회하게 되죠. 문화 통치로를 표방하면서 상해의 요인들을 일본 정부에서 동경에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받은 인사 중 한 사람이 바로 여운형이었습니다. 여운형이 이제 일본 내각에서 일본 동경에 초대를 했을 때 상해의 여러 요인들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갈등을 일으키는데요. 여운형은 일본행을 결정을 하고 자신은 동경으로 가서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부에서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일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동희는 여운형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것은 그 사람들의 모략이다, 가면은 이용만 당할 뿐이다라는 그런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운형의 일본행에 대해서는 이동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제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들, 그 사람들이 역시 여운형의 일본행에 반대를 했습니다. 신채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여운형이
그 상해파에서 이루크츠크파로 전향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갈등 외에도 모스크바 자금이 그 상해파 중심으로 거의 독식되다시피 하고 독식적으로 쓰여진 데 대해서 여운형이 이동희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여운형이 상해파에서 이루크츠크파로 전향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임시정부 분열에 여운형과 이동희가 격돌을 하게 되는 이런 재요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시정부가 초기에 분열을 하게 된 요인은 이동희가 공산주의자가 되고 난 이후에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연립으로 구성된 임시정부 내에서 모스크바 지침에 따라서 공산주의자 중심으로 임시정부 체제를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고, 거기에 우리 민족주의자 임정요인들이 반대를 하면서 또 하나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제 여운형이 아니고 이동희가 임정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모스크바 자금이 상해로 보내지고, 그 보내진 모스크바 자금을 상해파가 독식을 했을 뿐만 아니고 그 자금의 상당한 액수를 유용을 했다라는 소문을 임정 바깥 이루크츠크파가 퍼뜨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루크츠크파가 퍼뜨린 모스크바 자금 유용 사건에 대해서 임정 내에 우리 민족주의 계열의 임종 요인들이 이동희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공개석상에서 해명을 요구하는데 이동희는 민족주의 계열의 임종요인들의 모스크바 자금 유용 사건에 대한 해명 대신에 그는 상해 임정을 떠나는 것으로 대변을 했습니다. 192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동희가 상해 임정을 떠나기 이전에는 국내외 모든 이제 임시정부가 총괄된 임시정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요한 세 개의 임정에서 상당히 많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모인 그 임시정부라고 그야말로 일제치하에서 가장 많은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모인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임시정부의 중요한 한 축을 맡았던 이동희가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면서 중요한 기둥 하나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어지는 민족대회, 장기간에 걸친 민족대회에서 도산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개조파와 그리고 무정부주의 성향이 짙은 창조파가 이번에는 대립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창조파와 개조파의 를 중심으로 한 민족대회의 분열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임정은 상해에서 임정청사가 있는 건물의 전세 대금도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는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과
한동안에 명목만이 남아있는 그런 유명무실한 임종으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임종의 두 번째 대분열, 창조파와 개조파의 분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